가르디올라 아래에서 배웠던 사비 알론소, 그리고 알론소 아래에서 배우는 자카, 이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는 자카가 알론소 아래 오고 첼시에 오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사비 알론소는 선수 시절에서부터 이미 감독을 염두하면서 이적을 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된 그 배경에도 가르디올라가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를 배우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르셀로나의 펩하고 항상 붙었습니다만은 적장에 대한 리스펙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무리뉴 아래에서 배웠고, 예전에 리버풀에서는 베니테즈 아래에서 배웠고, 전술가들 아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과르디올라의 이런 전술적인 역량은 워낙에 유명하고,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펩이 도저히 지치질 않으니까 한 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어떤 피로감 있는 라이벌전들을 하게 되면은 감독도 힘 빠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르디올라는 지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바이에른 뮌헨에 직접 가서 이 감독이 어떻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지, 이 팀에 몰두하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맨시티에서도 지친 모습을 안 보였죠. 마지막에 떠나게 된 거는 라이벌이었던 위르겐 클롭이 떠난 게 전 컸다고 봐요. 10년을 채웠는데요. 그 정도면은 지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죠. 과르디올라는 몰두하는 힘이 상당합니다. 완전히 미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배우고 싶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조차도 축구에 완전히 미쳤을 확률이 높고 그만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싶은 그 야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비 알론소는 이미 차세대 감독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S급 티어에 있는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첼시 팬분들은 사비 알론소한테 큰 기대를 걸어도 되고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자부하고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카도 알론소와 같은 동선을 타고 있습니다. 아스날에서 아르테타 밑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밑으로 갔고요. 썬더랜드로 와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적응하더니 이제는 또 첼시 알론소, 이렇게 환상적인 루트를 타게 됐습니다. 자카 입장에서 썬더랜드에 왔던 이유를 저는 잘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와서 팀을 캐리하고 리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 능력이 첼시에서 빛을 보일 수 있게 됐어요. 썬더랜드도 한 시즌 만에 와가지고 승격팀을 유럽 대항전까지 올린 거, 이건 진짜 자카의 리더십, 그리고 감독이 자카 필두로 짰던 그 전술의 가치, 그걸 이해했던 자카의 뇌, 한 시즌 만에 다른 팀으로 이동해가지고 본인이 감독의 그 능력들을 다 흡수해서 선수들한테도 알려주고 필드 위에서 지휘했다는 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첼시 젊은 선수들이 자라나는 그 팀에 가가지고 사비 알론소랑 리그를 옮겨가지고, 이거는 자카한테 거의 뭐 최고의 기회 중 하나가 아닐까. 위에서 떨어졌던 팀, 거기를 지탱하는 리더십을 배웠고요. 아스날에서 레버쿠젠은 올라가는 팀에서 한 번 더 치고 가고 우승하는 무패 우승의 주역으로 있었고요. 썬더랜드는 아예 승격해가지고 강등권 싸움을 기대하고 간 거였는데 이제 유럽 대항전까지 가는 과정까지 배워버렸고요. 첼시에서는 성장하는 팀의 베테랑으로서 지탱하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이 되는 입장에서는 모든 유형을 배운 거예요. 강등권, 우승권, 챔스 경쟁권, 챔스 경쟁권에서도 내려가는 과정까지. 그래서 자카는 감독을 맡게 되면은 정말 잘할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선수 은퇴 후 감독직을 원하는 자카, 사비 알론소 아래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당연히 확고할 수밖에 없고요. 수강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집중을 하지 대충대충 안 하거든요. 이렇게 배우려는 선수가 첼시 이 팀에 합류하게 되면은 피해를 끼칠 확률은 극도로 낮을 것이다. 그래서 자카를 데려가는 첼시 입장에선 최고다. 그나마 제가 변수 딱 하나 말하면은 새 감독이 와가지고 게다가 자카가 왔잖아요. 알론소는 자카한테 많은 것을 또 배우게 해줄 거예요. 근데 안 입고 온 사람들이 꼭 있어.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한 명이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다 박수 쳐줄 것 같지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또 배알 꼴리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그 집단이 나와요. 그런 것들만 피하면은 자카는 첼시에서 알짜배기로 사비 알론소의 적응을 돕고 게임 모델을 선수들한테 잘 이해시킨 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딱 수행하고 다음 스텝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감독, 코칭 쪽으로요. 개인적으로 가격 무관, 얼마에 어떻게 데려오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뭐 2천만 파운드든 2,500만 파운드든 어떤 거래가 썬더랜드와 마지막에 성사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2,500만 파운드와 같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주더라도 저는 성사만 된다면은 최고의 영입으로 불릴 거라고 저는 반확신합니다. 전술, 게임 모델 안에서는
나는 사비 알론소가 자카를 데려오는 것은 최고의 영입이 될 수 있다. 사비 알론소는 3위 빌드업 구조부터 확정을 짓습니다. 센터백 3명을 고정할 것인지, 센터백 2명에다가 풀백을 좁힐 것인지, 아니면 6번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프백으로 내릴 것인지, 6번 미드필더를 좌측 센터백으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릴 것인지, 그러면서 빌드업을 구성하는 이 5명부터 확실히 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3위 빌드업, 3일 빌드업 그건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그 5명은 어느 정도 추려놔야 돼요. 그래야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S급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맞춤으로 빌드업을 계속 바꿉니다. 3-5-2도 가져가고 3-4-3도 가져가고 다양해요 진짜로. 보는 맛이 있는 감독 중 하나가 사비 알론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공하길 바랬는데 거기서 잘 안 돼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S급 선수들로 다양한 포메이션들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이래서 S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수단 통제 능력이 많이 중요하다. 그 정치질도 중요하다. 알론소가 정치질은 못한 것 같습니다. 첼시는 좌측 변형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쿠쿠레아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버렸거든요. 쿠쿠레아는 레프트 백이지만 왼쪽 센터백도 되고, 그리고 레프트 윙 자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왼쪽 10번 자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선수입니다.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죠. 쿠쿠레아가 괜히 그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다양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적했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다양성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하토가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토는 직선적인 툴로도 당연히 클 수도 있지만은 왼쪽 센터백 자리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백3를 가져갔을 때 왼쪽 센터백에 하토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센터백 2명을 쓰면서 포백 기반으로도 변형 백3가 되죠. 뒤에서 이런 포메이션은 좀 더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볼 배급에 매우 능한 엔조가 이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문제였거든요. 자카가 오게 되면은 근데 문제가 없어지죠. 엔조의 볼 배급은 정말 좋습니다. 10번 자리에서 엔조가 쓰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6, 8번에 쓰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10번에서 나쁜 건 아니야 진짜. 스코어링도 많이 해줬고. 근데 10번은 뭔가 더 창의적인 선수를 쓰고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엔조의 킥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렇게 볼 줄기도 좋고 그런 킥에 대한 감각이 좋은 선수가 그 자리 높은 지점에서 좁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도 뒤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토니 크로스처럼 쓰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은 곳에서 했거든요. 엔조는 왼쪽 센터백 자리로도 내려가가지고 볼을 풀 수도 있고요. 6번 자리에서 그냥 볼 배급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6번을 두고 봤을 때 수비 경합으로 얘기하면 이건 떨어지죠. 근데 저는 볼을 점유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엔조를 더 풀어주는 게 경기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윤활유 역할을 더 잘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선수가 6번 자리에서 수비적인 능력이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진 않습니다. 배급, 볼 줄기가 매우 좋은 선수다. 근데 자카가 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엔조 보내도 된다. 자카가 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엔조를 판 그 금액으로 다른 포지션들을 건드리는 게 더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알론소의 전술을 100% 이해하는 미드필더가 필요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선수가 적합할까 고민을 했는데 자카가 있구나. 자카면 최고입니다. 새 감독이 와가지고 자신의 게임 모델을 이해하는 선수를 누구를 데려올까, 이 안에서 누가 있을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카는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최고입니다. 그거 이해 못하면은 중앙에서 미드 조합을 제대로 못 가져가요. 자카가 필드에 안 들어와도 훈련장에서 자카가 선수들한테 외쳐주면 되죠. 야 여기로 들어가라, 감독님이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지 하면서 선수가 선수한테 직접 말해주면은 이해가 더 잘 되죠. 얼마나 좋은 선택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풍부한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썬더랜드 여기서 쌓았던 그 경험들을 알론소한테 직접 말해줄 수 있어요. 알론소도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안 했잖아요. 최근에 흐름 모르잖아요. 자카가 이것들을 다 전달해 줄 수 있다. 심지어 아르테타 밑에서 또 배웠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전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습관들,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또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또 아르테타랑 알론소는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경쟁자가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는 1년 먼저 PL에서 경험을 쌓은 수석 코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론소 옆에 있는 코치보다도 자카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자카는 훈련장에서도 알론소 밑에서 직접 하고 선수들한테
가르치고 이끌었던 리더니까 최고입니다. 그냥. 세 번째로는 평균 연령대가 낮은 첼시의 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조가 부주장직을 맡았지만 사실 좀 아쉽거든요. 부주장이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를 가겠다는 거는 이제 건너편 리버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선수가 내부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조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약간씩 있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대가 낮은 첼시의 자카가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감독 입장에서도 중간 관리자로 자카만한 선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카가 선수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와튼이 지금 1억 파운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가성비는 자카 2천만 파운드 안팎에 데려오면 끝입니다. 와튼이 다음 세대로는 진짜 좋아요. 게다가 자카가 갖고 있는 능력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와튼입니다. 04년생 잉글랜드 홈그라운드까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돈만 있으면 와튼 지르면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자카 데려오는 게 낫죠. 자카는 알론소의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 자카를 선점했으니까 와튼을 다음 후순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자카 선택은 좋아. 잘못하면 와튼을 비드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왼발 옵션에다가 볼 줄기 좋고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선수. 저기서 수비적인 능력만 좀 늘어나면 그냥 자카예요. 자카는 와튼보다도 수비 능력이 더 좋죠. 활동량도 좋은 선수입니다. 자카가 보기보다 엄청 많이 뛰는 선수예요. 생각보다. 분데스리가에서도 한 시즌 동안 자카보다 많이 뛴 선수가 몇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엔조를 판매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지는 스쿼드 방향성. 엔조가 10번으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더 기동력을 갖춘다든지 그 포켓에서 훨씬 더 세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봤어요.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4-2-3-1을 꺼냈든 백스리를 꺼내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쓰는 배치를 쓰든 그건 모르겠는데 투미드 조합에서 살아남지 않으면은 알론소 밑에선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엔조를 판매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 윙 쪽에 큰 비드를 할 수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아니면 9번에 비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자카한테 2천만 파운드를 하면은 거의 신의 한 수에 가깝다. 돈도 아끼고 지금 엔조가 나가려는 상황에서 팔 수도 있고 24-25 시즌 레버쿠젠의 패스맵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인카페를 비롯해가지고 후방에서 백스리를 구성하고 그리말도랑 프림퐁이 윙백으로 나와서 좌우 측면 폭을 담당하고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기도 하고 윙 성향이 있는 선수들을 쓰기도 하면서 현재 포메이션이 나옵니다. 3-4-3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카를 중심으로 볼이 돈다는 거예요. 아르시아도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볼 백업이 좋아요. 그런데 자카가 더 좋습니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가르시아가 조금 더 좋겠지만은 짧은 패스랑 이런 것들 모든 활동량 다 감안했을 때는 패스가 안 돌아가 자카죠. 자카는 파이널 서드로도 진입하는 그 패스도 좋고요. 라인 사이로 계속 찔러 넣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카는 좌우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의 패스 스탯 같은 거나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모든 곳에 찍혀 있어요. 패스 줄기도 좋습니다. 지금 첼시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자리 누가 들어갔겠어요? 엔조입니다. 엔조 너무 좋습니다. 엔조도 모든 곳에 등장거리로 다 풀어줄 수 있죠. 카이세도는 솔직히 자카나 엔조만큼 아니에요. 그 볼 줄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미드필더들 데려가게 되면은 다 뭔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카와 같은 유형이 첼시에 딱 필요했는데 이번에 영입하게 되면은 완벽하죠. 투미드를 거의 고정으로 두거든요. 당연히 싱글 피봇도 두긴 합니다만은 그건 게임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풀백을 미드로 좁히기도 하고 풀백을 센터백으로 쓰기도 하고 레버쿠젠 시절의 볼 흐름은 모두 자카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게임이 이상해. 전진이 안 돼. 자카한테 줘. 자카가 알아서 공간 만듭니다. 거미 움직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터백들의 볼 플레잉이 좋아야 자카가 그걸 역이용하기도 하고 어차피 자카로부터 볼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상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카한테 세게 붙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움직임으로 영리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자카가 마킹을 많이 당해요. 그럼 카이세도가 있잖아요. 카이세도 턴 얼마나 좋습니까? 볼 빼는 능력도 카이세도도 괜찮은데요. 알론소가 추구하는 투구미드든 기본적으로 볼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비적인 툴 하나에만 특화된 미드필더를 활용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두 선수 다 볼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수비적인 게 조금 더 특화되면 좋은 거지 애초에 패스에 대한 그 볼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은 투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첼시에는 그런 미드필더들이 많다. 알론소가 첼시에 적합했다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스쿼드 방향성을 봤을 때 알론소가 곧바로 쓸 수가 있었거든요. 센터백 3명의 볼 플레잉 능력, 패스 능력하고 투미드의 볼 배급 능력, 이 5명의 이 패스 능력이 사실상 알론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잘 짜야 됐습니다. 첼시에서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카를 두고 얘기했을 때 저는 모든 각도로 패스할 수 있는 미드필더다. 패스 마스터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뿌려서 조던 핸더슨도 좌우로 다 뿌릴 수는 있는데 핸더슨은 자카만큼 깔끔하게 킥을 차지 않습니다. 롱볼은 더 많이 차는데 그 볼 줄기는 더 긴데 뻥 날아간다 치면은 자카는 슝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모든 각도, 중장거리 패스, 밸런스 있게 볼 백업할 수 있는 미드필더는 몇 안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카입니다. 23-24 시즌 자카의 패스 맵인데요. 이거는 경기장에서 찍힌 것들을 토대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영도로 쓴 게 아마 골대입니다. 골대 기준이고요. 자카가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빨간색이 짙을수록 평균 패스 길이가 긴 거, 한마디로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수직적으로 반대로 주는 킥들이 조금 더 이제 먼 거리들의 패스를 소화한 거죠. 자카를 보게 되면은 좌우 가리지 않고 길게 다 뻗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왼발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앙으로 관통되는 패스는 6번 포지션에 있는 선수라 가지고 엄청 심화되진 않지만 이 색깔들을 보십시오. 좌우 볼 백업에 얼마나 능한 선수인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패스 범위, 패스 평균 길이들, 중장거리를 얼마나 잘 소화하는 선수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첼시 미드필더 중에서 자카만큼 이런 긴 볼 주기를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엔조 말고는 이걸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타입이 없습니다. 이런 킥 능력을 갖고 있어야 좌우 측면 폭을 담당하고 있는 윙백들에게 빠른 볼 전달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레버쿠젠 경기를 보게 되면은 프림퐁하고 이제 그리말도를 좌우에 박아놓고 거기까지 시원하게 볼을 줄 수 있어야죠. 빠르게. 그거 못하면은 뭐 의미가 없어요. 좌우 폭 벌려놓고는 패스 가는 속도가 느린데 어떻게 해요? 특히나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중장거리 패서를 보유해야만 전환해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캐릭 아래에서 더 잘하게 된 것도 그런 킥 능력 기반으로 윙어들 9번 선수들 10번 선수들이 다 달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뭐 맨시티라든가 아스날이라든가 다 그런 중장거리 유형들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애초에 뭐 맨시티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죠. 아스날은 후방에서 볼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요. 요케레스, 마르티넬리, 마두에키 이런 선수들을 쓰는 방향을 보면 좋습니다. 거의 모든 팀들이 앞으로는 이런 후방에서의 패서를 갖고 있어야만 전환 상황에서의 공격들이 자주 오가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전형 백스리를 썼을 때도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추아메니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좌측 센터백 자리에서 백스리를 가져가면서 대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 포워드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비 알론소가 6번을 쓰는 방향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하프백으로 내리기도 하고 왼쪽 센터백 뭐 그냥 고정으로 두기도 하고 풀백을 좁히기도 하고. 근데 자카는 지금과 같이 추아메니가 좌측 센터백으로 내려온 것처럼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하프백으로 내려와가지고 뒤에서 후방 변형 백스리를 가져가고 아놀드가 안쪽으로 좁혀지게 되면서 라이트백이 아마도 더블 피봇을 구성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중앙에 박스 미드필더를 구성하고 오히려 미드필더가 측면에 라이트 윙 자리로 들어오게 된 거죠. 다양하게 세팅을 하는 감독이라서 선수들의 특성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듭니다. 이러면서 마크맨 혼동을 많이 줍니다. 홉백 활용 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자카, 코릴, 라크루와 조합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중앙 하프백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콜이라고 라크루와 사이에 자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형 백스리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포메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라이트백 자리에 팔레스트라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중앙은 자카랑 카이세도가 더블 피봇을 구성하면서 하토가 레프트백으로 나왔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팔레스트라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폭을 담당하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하토가 내려와가지고 변형 백스리를 구성합니다. 인버티드로 쓰이게 되면서 콜이라고 라크루아가 잡게 되고 자카랑 카이세도가 더블 피봇을 구성한 다음에 팔레스트라가 올라가면서 비대칭적으로 풀백을 쓰면 됩니다. 하토는 이제 센터백으로 쓰이고 팔레스트라는 라이트 윙으로 쓰이는 거죠. 물론 팔레스트라가 좁혀진 형태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좁혀진 형태를 라이트 윙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파머를 그냥 적어도 됩니다. 우측에서 10번 자리에 파머가 하프 스페이스 라인 사이에서 자유도로 갖게 되겠죠. 그럼 레프트 윙은 그대로 폭을 담당하고 이제는 왼쪽에도 10번 미드필더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배치들은 빅클럽에서도 자주 보이죠. 쿠쿠레아가 남았더라도 이런 세팅은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쿠쿠레아가 백스리를 같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더블 피봇을 가져간 상태에서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트라 여기가 비스토 같은 선수들이 들어갔으면은 상관이 없죠.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가 만약에 기동력만 됐다면은 윙 자리로 들어가도 되고요. 하토가
하토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토가 왼쪽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고 직선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서 앞으로 하토를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론소 안에서 또 다른 황태자 중 하나가 하토가 될 겁니다. 더블 피봇을 자카랑 카이세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또 다른 세팅에서는 레프트백은 우선은 아까랑 하토랑 달리 아무도 적질 않았고요. 리스 제임스가 라이트백으로 스타팅 나왔을 때의 빌드업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코렐, 라크루와 제임스 백스리를 가져가고 자카가 고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프트백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서 측면 폭을 담당할 수도 있고 레프트백이 조금 더 안으로 좁혀서 왼쪽 10번 자리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팔레스트라를 반대발로 썼을 때도 이런 것도 됩니다. 어떤 유형을 어떻게 쓰는지를 체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반대로 된 거죠. 하토가 좁혀진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편 제임스가 좁혀진 형태. 어차피 사비 알론소는 제임스를 최대한 기동력을 줄일 거예요. 오른쪽 센터백을 쓰게 할 건지 아니면은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게 할 건지, 이것 또한 풀백으로 나와서 좁히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미드필더로 나오게 해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재밌게 가면은 자카가 이 자리로 들어오면서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코릴이 좌측을 가고 가운데 자카가 내려와가지고 변형 백스리를 라쿠루아랑 구성한 다음에 제임스가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행하는 거, 그다음에 카이세도랑 더블 피봇을 구성하는 거, 이것도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변형적으로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카가 이런 툴들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첼시는 완전히 좋은 영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제임스의 기동력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제임스가 오른쪽 센터백하고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리고 미드필더로도 출전할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가격 무관 성사되면은 최고의 영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이죠. 웬만하면은 잘만 가격 맞춰주면은 썬더랜드도 그래도 팔아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격을 꼭 잘 쳐줬으면 좋겠고요.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핵심이 나가는 거라서 기분이 상하겠지만 선수가 너무 원하면은 참 안타깝지만 나갈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냥 첼시 기준에서만 말씀드리면은 엄청난 선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최고 영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엔조를 판매도 되는 그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자카를 데려오고 엔조를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고 현재 이 3위 빌드업부터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센터백도 바로 거래가 될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카 2천만 파운드에다가 라크루아 5천만 파운드, 7천만 파운드면은 와튼 데려오려고 했을 때 최소 8천만이거든요. 그걸 다 소화하면서 센터백을 데려온 거예요. 최고의 영입입니다. 다른 포지션도 동시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번 자카가 첼시에서 잘 풀리게 되면은 알론소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안착하고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카는 최고입니다.